우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캠프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긴 수험 생활 끝에 필기 합격하신 거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기쁨, 어제 발표 난 거 보시고 예상하신 분들도 본인 가채점에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올해 일정을 보고 나니까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기 합격은 사실 군무원 같은 경우에 다른 공무원 직렬과는 달리 면접의 비중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필기 합격은 승차권일 뿐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첫날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 오픈 강의로 지금 1차 반에는 미리 오픈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군 생활을 한 2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예비역 소령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군 내에서 사실 면접관이라는 직책은 따로 없습니다. 면접관은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여러 사정을 통해서 대부분 붙잡혀 갑니다. 통상 그 과에 막내들이 가죠. 그래서 저도 막내일 때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군수 분야를 주로 오래 하긴 했는데, 군생활 한 20년 넘게 하면 군수 분야 어떤 특정 분야만 하지는 않고 여러 분야에서 정보 작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또 요새는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한 4년째 지금 군무원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반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이미 거의 지금 다 끝나고 최종 모의 면접 한 번만 남겨놓고 한 달간 이미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그분들 지금 열심히 연습만 하고 있죠.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도 빨리 가야 됩니다.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것부터 먼저 알아보면, 자,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원조사 제출 서류, 지금 국방부하고 육군은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는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장소 공고는 현재 육군만 돼 있죠. 육군만. 나머지는 5일, 6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각 개인별 몇 시까지 나옵니다. 개인별로 몇 시까지. 육군은 지금 자기 면접 일시 다 확인하셨죠? 면접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면접 기간. 육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9월에 셋째 주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고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요때 그 주에 합니다. 육군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27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월 7일 월요일에, 그리고 육군만 10월 14일 월요일에 합니다. 작년부터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원래는 통상 금요일 16시에 딱 공고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투체육하러 가서 전화하면 안 받아. 주말 내내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 그런데 작년부터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월요일날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제 오전에 9시에 바로 났죠. 육군은. 발표 나는 시간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대중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막 9시, 10시에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9시에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16시 예상하고 있다가 막 천천히 학원 오고 있는데 막 전화 와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렸더니 작년에 또 점심 먹고 올리더라고요. 시간은 예상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죠. 자, 행정 손 들어보세요. 육군 행정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군수 급하죠 지금. 야,
여지껏 21년도부터 하면서 행정 군수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앞쪽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행정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행정이 여기 있었고 군수는 저 뒤에 있었어요. 여기. 근데 올해는 제일 많은 행정 군수를 제일 먼저 일찍 끝내겠다는 거죠.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차량이 좀 많기 때문에 둘째 주, 그리고 뭐 군사정보가 제일 뒤에 있고요. 그 하여튼 행정 이 첫째 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가용한 시간이 2주밖에 없습니다. 2주 남짓밖에 없어요. 지금 좀 급합니다. 결코 2주가 이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충분한 시간이냐 해보면 아시겠지만 면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여기도 경쟁률 보면 이제 높은 순으로 몇 개만 뽑아왔어요. 지금 원래 법령상에는 15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부, 해공군, 해병대는 150%, 육군은 20명 미만으로 뽑는 군수 7급을 제외하고는 다 130%입니다. 그런데 보면 동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점자들은 마지막 컷에 걸린 동점자들은 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군 행정 9급 얼마 안 뽑지만 그래도 2대 1이죠. 1.5대 1이 아니라 해군 행정 9급 1.97대 1. 다 보면 원래 뽑아야 되는 인원 비율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이나 1.5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육군 행정 9급은 1.7대 1이었습니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지금 미리 준비해서 끝내신 분들도 있지만 서류 내야 되죠. 서류. 작년부터 아주 친절하게, 재작년까지는 한 PPT 한 5판으로 끝냈는데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어렵진 않아요. 이거 보면. 내야 되는 서류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병적 기록표, 안 갔다 오신 분들, 그다음에 갔다 오신 분 병적 증명서, 그다음에 현재 현역이거나 군무원인 분은 재직증명서 내지는 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미대출증명서. 나는 여성분들, 군대 안 가도 돼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안 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다 떼시는 거 알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스캔 받아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그 뒤에 마킹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된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병적 기록표, 예전에는 이거 직접 병무청 가서 떼었는데 한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가서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병적 기록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간부 출신은 장수가 많을 겁니다. 본인 인사명령이나 휴가명령 이런 것들까지 다 첨부가 되기 때문에 장수가 좀 많을 거예요. 병적 증명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미필.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공통이죠. 여기 크레딧 포유 가서 가입하고 인증받고 발급받은 다음에 출력해서 스캔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친절해.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비회원 로그인으로 발급은 안 된다. 회원 가입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입력하느냐, 육군본부나 뭐 국방부 어딜 가도 신원조사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원조회는 사실 어디서 하는 거냐, 육군본부나 국방부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에서 합니다. 방첩사령부에서. 모든 공무원이 임용될 때는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이걸 직접 여기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입력하는,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거에 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중요하다.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너 하고 들어가면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려주는 대로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입력하고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신원조회 하는 게 결국은 그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 있지 않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뭐 북한의 뭐 어떤 이런 거 걸러내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과 경력 이런 것들 조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정보조에서 있잖아요. 여기 신원일서 여기 낼 때도 재산 입력하라고 합니다. 재산, 동산, 부동산. 아씨, 카드 연체됐는데 지금 대출 받은 거 얼마?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자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여기 대략적인 재산을 기재해라.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입력하는 거는 사실 4가지 항목이에요. 가정 및 성장 환경, 그다음에 뭐 성장 과정, 자아 표현, 지원 동기 및 비전 4가지 항목인데 각 항목마다 300자 정도로 컨트롤 CV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입력하는 거는 정말 내가 만든 거 대충 써서 첫 번째 이거 300자 안 채워도 상관없어. 100자만 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입력하세요. 빨리 끝내세요, 서류는. 다만 이거 할 때 여러분들 그 처음에 면접을 가면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자, 본인 장점이 뭐예요? 성실함.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한 70%가 성실하다고 합니다. 뭐예요? 책임감. 그렇죠. 뭐예요? 성실함.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죠. 근데 지금처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자, 벌써 지금 이 수업 이 설명회 자체도 왔는데 앞에 다 비었어. 이런 자세로 앞으로 면접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기 아닙니다. 면접은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점수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텍스트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텍스트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는 거를 안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가 글로 받습니까? 말로 받아요. 말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말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갑자기 내가 말을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해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렇게 작은 소리는 안 돼요. 아셨죠? 네. 크게 얘기해야 끝날 때 가기 전에 상품도 줍니다. 자, 320자라고 했는데 그냥 내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면접 내 기출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소개 또 나의 장점을 써야 되는데 뭘 할 건지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이 4가지 항목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다 쓰게 돼 있어, 이걸.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분량에 상관없이 제출은 그냥 알아서 하고 내가 활용할 분량에 상관없는 자기소개서를 써라. 그게 서술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개조식으로 써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어떤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셰프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많아야 이 중에서 뭐도 넣고 할 거 아닙니까? 딱 여기 5개 요거만 갖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량이 지금 1차반에 지금 먼저 했던 학생들은 A4 한 2장, 3장씩 만들어서 저랑 같이 토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중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점을 어필할 것인가. 나의 장점 뭐 많지. 성실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고 뭐 봉사정신, 희생정신 이렇게 다 어떻게 언제 얘기할 겁니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2-3가지 정도로 함축해야 됩니다. 그럼 뭘 뽑을 건데? 나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이 4가지 항목에 맞게 이거랑 성격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분량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읽어보면서 거기서 내 장점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1분짜리 자기소개 또는 지원동기,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동기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뽑아내거나 나머지 어떻게 해? 버려?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재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재료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 되게 힘듭니다. 안 해봤거든. 근데 인생을 막 학교 다닐 때 뭐 하다못해 반장 부반장 했던 것부터 알바 한 달 했던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쓰세요. 근데 이거 쓰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스스로 필터링을 합니다. 이런 거 써도 될까? 써도 될까가 어딨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필터링을 하면 안 채워져요. 그거 누구한테 제출할 겁니까? 제출할 거 아니잖아. 나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세요. 그러고 나면 재료가 많이 생기고 내 줄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제출용은 내가 만든 그 자기소개서에서 첫 번째 문장 1문단만 해서 넣어도 상관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말아라. 제출 다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 업로드하면 되고 뭐 친절하게 뭐 입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을 잘하는 실무자가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아. 정보 파일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더라고. 아주 친절해. 뭐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 스캔할 때 통상 여러분들 그 집에 스캐너 없으면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찍는 사진으로 찍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그럼 업로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량을 잘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면접. 자, 지금 육군만 발표가 났잖아요. 육군은 계룡대 육군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센터. 계룡대 앞에 가면 계룡대 이정문 앞에 가면은 그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 해군 해병대는 요때 20년도만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 해마다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할 걸로 예상돼요. 다만 국방부만 원래 여기서 했었거든요. 여기 용산에 있는 저 복지당 건물 안에 있는 여기서 했었는데 용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던 부대들이 복지단으로 이사 가가지고 복작복작해서 요때부터 22년도부터 민간 이 시설들을 빌려서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22년도엔 여기서 했고 작년엔 여기서 했고 올해도 어디가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요 저쪽 대방동 지나서 옆으로 가다 보면 보라매 공원 안에 있는 그 청소년문화센터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인재개발센터인데 육군은 요런 건물이 2개 있어요. 여기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다 쓰면 좋겠지만 2개를 안 쓴다. 요 건물 안에 면접장이 10개씩 있습니다. 10개씩. 1층에는 대기실, 한쪽에도 또 대기실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또 면접실 있고. 근데 이 20개를 다 못 써요. 왜냐하면 20개를 다 쓰려면 그만큼 면접위원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섭외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작년에도 이쪽을 군무원이 쓰고 여기는 부사관 면접 선발. 그러니까 육군에서 하는 모든 선발 면접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여기 이제 대전에 있는 KT 인재개발원, 여기는 해병대,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앞에 있는 스포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접장 앞에 가면 육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른 군도 비슷합니다. 앞에 이렇게 몇 면접장 수험번호 몇 면접실로 쭉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통상 보면 손을 안 가기 위해서 통상 그 자기 시간들 있죠. 자기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험번호 순으로 들어갑니다. 육군은 네 타임이잖아요. 그죠? 9시, 10시 40분, 13시 10분, 2시 40분 이렇게 네 타임이잖아요. 네 타임에 그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교실 안에서 수험번호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전 반, 오후 반. 오전 9시, 한 13시 또는 13시 30분 이렇게 오전하고 오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힘든 게 뭐냐. 아침에 9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난 수험번호가 쫙 뒤야. 그럼 11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 대기실에서. 그게 힘들어요 좀. 그런 건 좀 감안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학생들, 제가 작년에 육군 따라갔습니다. 올해도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면접장 앞에 가서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지금 뒤에 보는 친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요게 그 앞에 그 가족들 휴식하라고 휴식 공간 텐트 쳐놨는데 너무 더워. 이번엔 더 더울 거야. 막 9월 3일, 4일, 5일이면 아직도 요 밑에 아스팔트잖아요.
지열 올라오고 막 안에 뭐 틀어놓긴 했는데 너무 더워. 그리고 작년 이러고 갔더니 막 많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그 군무원들 그 통제하시는 분들이 막 사진 많이 찍더라고. 그 마지막에 막 3일차 군수가 작년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3일차에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면접학원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배운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걸 면접관들도 알죠. 하여튼 그랬다. 여기 갈 때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택시도 잘 잡힙니다. 카카오티 부르면 택시 잘 옵니다. 가실 때 나중에 가실 때 뭐 자차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계룡역에서 뭐 택시 불러도 금방 옵니다. 계룡역에서 한 5분, 길어도 10분 안에 가요 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따라갔었는데 한번 끝나고 나서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간단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군 행정직 7급에 지원한 윤성대입니다. 그래요? 지금 끝나고 나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배웠던 내용에서 웬만하면 다 나와가지고 답변을 잘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면접관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목소리 크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답변을 하시면서 꼬리 질문도 많았지만 대체로 답변을 계속 하려고 유도해 주시는 점이 저는 친절한 편이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계속 까칠하진 않고? 세 분 다 시종일관 웃으면서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크게 막 변형된다는 느낌은 없었고 격오지랑 작곡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 기속행위 나와서 웬만한 교수님이 주신 프린트에 다 있던 문제도 공기과는 좀 어땠어요? 공직관도 그냥 희생정신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 문제되는 거 없었고 거기서 공직관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또 원리 원칙을 지키는 상사와 아니면 융통성 있는 상사 요거 두 개 어떻게 할 거냐 물어서 또 그냥 아주 기분 좋게 되더라고요. 연습한 대로? 예. 인성 관련된 건 뭐 어땠어요? 인성 관련된 거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당황스러운 질문 없었고 그냥 잠깐 2, 3초 생각해도 웬만하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전공은 어땠어요? 전공도 한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었는데 행정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나오고 기속행위와 재량이도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전공이 질문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제학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 7급 학생들 경제학 어려워하잖아요. 경제학 질문은 뭐 어떤 게 나왔어요? 경제학 질문이 없어요. 없었어요? 예. 행정법이랑 행정학에서 다 끝나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그 상황형이랑 공직과 인성 질문들 그 책 앞에 부분에서 질문이 제가 대답을 길게 해가지고 경제학 이쪽은 자체가 없었어요. 안보관 관련된 건 없었어요? 안보관도 안 물었었어요. 그래요? 완전 순한 맛이었네? 예. 자기소개나 뭐 지원 동기 마지막 할 말 다 시켰어요? 자기소개만 했고 마지막 할 말은 안 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 들고 안 했어요? 빨리 약간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접관하고 거리는 얼마 정도 됐어요? 거리는 지금 교수님 자리보다는 조금 가깝다고 느꼈어요. 말은 잘 들렸어요? 말은 엄청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크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니까 조금 작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만 계속 이거 자신 있긴 했어요? 예, 자신 있게 했어요. 답변은 전체적으로 본인은 잘한 느낌이에요? 중간에 한 번 행정학 그 규제정치 모형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헤맸는데 나머지는 다 그래도 방어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본인? 시간은 지금이 지금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렸어요. 우리 연습했던 그 정도 시간 정도 되겠네요. 예, 10분에서 12분. 아이스 브레이킹 하던가요? 예, 했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뭐 어디서 왔냐, 오늘 왔냐, 뭐 밥은 뭐 먹고 왔냐, 부모님이랑 왔냐, 뭐 그런 질문 했는데 그렇게 좀 기분이 연습한 대로. 예. 다른 사람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제 전에 면접자는 그 면접 시간이 한 15분 정도 가까이 되게 길게 봤던 걸로 기억해서 되게 걱정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교수님이 생각보다 잘 웃어주시고 해가지고 다들 그냥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면접을 앞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우리 학원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분들 많이 있다면. 조원들이랑 매번 이 얘기했는데 기본에 더 충실하는 게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사고가 열려서 다른 질문이 나와도 대처하는 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 같아요. 그래요. 꼭 좋은 소식 협력해서 우리 좋은 공직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간단히.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렸냐면 실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준 건 인터뷰예요. 이게 뭐냐면 면접장이 주는 그 압박감, 나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가 스스로 긴장하는 거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긴장하고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긴장하는 거예요. 면접관은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면접자가 대답을 못하면 채점을 못해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계속 딜레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 빨리빨리 답을 듣고 빨리빨리 채점하고 끝내고 싶어 해요. 그게 전형적인 면접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을 못하니까 이게 보통 저랑 연습한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빼고는 30초에 질문마다 30초에 40초 이 정도로 하고 끝냅니다. 심플하게 딱 할 말만 딱딱딱 하게 만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친구도 그랬잖아요. 앞엔 되게 길었는데 전 안 길었다고.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까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말 더듬고 당황해서 말 못하고 하면 15분까지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 입장에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무슨 저기 했는지 질문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긴장을 너무 해서. 아까 뒤에 보면 택시 막 지나가는 거 봤죠? 택시 부르면 바로 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공무원 집단이 그렇게 창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학생이 인터뷰한 것 내용 중에 교수님 내용 프린트물이나 교재에 나왔던 거에서 대부분 나왔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재에 실어놓고 프린트 나눠주는 것들이 몇 년간의 기출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절대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더 만들어봐야 몇 개예요. 교수들이 들어오는 면접관들이 거기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개 던지는 건 수준이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준비하고 가고 나를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들 시간 다 확인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까 그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증, 수험표 들고 가서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등록을 하면 대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실 들어가면 면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한 2년 전까지는 휴대폰을 수거했었거든요. 못 쓰겠거든요, 대기실에서. 근데 작년부터는 뭐 그런 말도 아예 없고 하는 것도 통제하지 않아요. 다만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이런 거 차고 들어가면 안 된다. 차고 가더라도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앞번호부터 먼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다음 사람을 그 자기 들어간 면접실 앞에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시킵니다. 육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육군은 벨이 있어요. 벨이 울리면 그냥 녹화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근데 면접에서 중요한 건 저는 뭐 다양하게 연습을 시킵니다. 뭐 들어가서 인사하는 법부터 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문 열고 연습한 대로 딱 하고 들어갔는데 인사하려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슈퍼갑이고 우린 슈퍼을이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 가서 앉으세요. 그럼 네. 그러고 앉으면 되는데 그래도 난 연습한 게 있으니까 꿋꿋이 처음부터 내 이미지는 쟤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면접 끝나면 역순으로 나와서 자기 들어가기 전에 놔뒀던 가방이나 이런 것들 들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을 때 자기가 준비한 텍스트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들어가기 전까지 좀 읽어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조금 긴장감을 푸는 게 낫다. 그리고 화장실 있잖아요. 대기실에도 화장실 있거든요. 가기 전에 반드시 복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언제쯤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있으니까 자기 특히 남자들은 넥타이, 여자분들은 여기 뭐 잘 머리 헤어 잘 하고 가시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이 5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합니다. 5가지. 뭐 좋은 말은 다 써놨죠. 정신 자세도 보고 응용력도 보고 발전 가능성도 보고 뭐 다 본데. 근데 이거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5점 만점으로. 그래서 총점이 25점이죠. 25점. 그런데 공무원이랑 그래서 달라요. 공무원은 상중하로 평가하고 필기점수 상관없이 상 받은 사람 무조건 합격. 그래도 정원이 안 채워지면 그 다음 중.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필기 순이죠. 그리고 상 퍼센테이지별로 상하고 하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무원은 다르다는 거죠.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꽈락이 있다. 15점 미만으로 받으면 꽈락이다. 탈락이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1점을 2개 주거나 2명이 하나씩 1점을 하나씩 줬어. 그래서 1점이 2개가 됐어. 그럼 무조건 탈락.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왜? 1점을 주면 사유서를 써야 된다. 면접관들이 귀찮다. 그래서 안 씁니다. 보통 3점, 4점, 5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국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비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군무원 면접은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려는 면접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하고 떨구는 면접이에요. 그런데 보통 평이하게 보는 걸 한 20점을 4점 5가지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하면 20점이죠. 그죠? 20점이면 23점, 24점이 한 15% 많으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9점, 18점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 21, 22점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뭐 비율은 적당한 것 같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면접위원은 누가 할까요? 자, 9급은 7급도 그렇고 무조건 3명입니다. 3명이 하는데 경체가 아닌 이상은 3명이 하는데 법령상에 선발기관과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사람이 50%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연관장교나 5급 이상 군무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명은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전공 교수들이.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 보면 행정 7급인데 경제학 질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잘 안 나와요. 해마다 보면 경제학 관련 질문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설명해 보세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경제학 교수들이 섭외가 안 돼요. 2명이 들어오니까 해마다 행정학, 행정법 또는 행정법, 행정법 이렇게 이 정도밖에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없어서 경제가 잘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군수도 행정법, 경영학 이렇게 경영학이 주기 때문에 경영학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한다. 면접자의 정보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면접관이 면접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뭐 할까요? 이름, 그죠? 이름은 알죠. 또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있잖아. 그런데 면접관들이 대부분 나이가 저처럼 이제 꼰대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젊은 세대들이 몇 년생이라고 하면 계산해봐야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신경 쓸 바가 없다. 면접관은 면접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필기 점수 여러분들 100점 만점으로 평균 점수 받았죠. 그죠?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서 50점을 만듭니다. 아까 면접이 5가지 항목 25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걸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50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면접 1점이 필기 평균 4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 감이 안 오죠. 아까 제가 중간에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 평가는 한 50에서 60% 받는 사람들이 20점에서 22점이라고 그랬죠. 나는 직렬이 어떻게 돼요? 군수 9급. 이번에 예를 들어서 컵보다 조금 높았어. 그래. 70이다 가정합시다. 어떻게 돼요? 직렬이. 군수. 이 친구는 너무 잘했어. 그래서 76점인 거야. 벌써 6점 차이 나죠? 야, 이거 극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무난하게 했지만 조금 잘했어요. 이 사람은 22점 맞고 20점 맞았어요. 2점 차이 나죠? 그러면 뒤집히는 거예요. 무난한 수준에서도 뒤집히는데 19점과 예를 들어서 19점과 24점은 5점 차이 나죠. 면접 점수가. 그러면 필기평균 20점인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군무원 면접에 헬이라고 그러고 막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구조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면접 필기 점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군무원에서는. 뒤집고 문 닫고 정말 나는 문 닫고 들어갔지만 뒤집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엄청 많이 나오고 이 정도면 뭐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한 12점 정도 이상 되면 끄집어 내려오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인재가 있습니다. 고란이랑 친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근무지 선정을 뭘로 합니까? 최종 점수 순으로 합니다. 집이 어디예요? 이거 국방부니까. 구리, 육군? 구리 주변에 군부대 많아요. 거기 남양주, 구리, 좀 멀리 가다 양주. 그런데 삼척 가 있는 거야. 아찔하죠? 예를 들면 9급인데 필기 평균이 78, 72만였어. 6점 차이 나요. 근데 면접에서 다만 19, 21만였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해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작년에 저희 학생들 결과를 분석해보니 물론 여기도 다 합격시키지. 근데 여기면 정말 문 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행정군수가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여기 다 10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이만큼은 와야 100% 안에 들어갈걸요? 여기 다 뒤집고 올라가잖아요. 이만큼이 합격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잡힌 사람들은 우리 학원 사람들이 아니겠지. 뭐 하지만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최종 합격에 절대적이지 않다.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고 뒤집힘을 당할 수도 있다.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필기 컷하고 차이 2점 미만 안에서 다 뒤집고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뭐 다 하면 글자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일부만 갖고 왔어요. 그 뭘 물어보느냐? 기본적인 거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끝나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또는 뭐 지원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 동기를 같이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물어보는 경우도. 어떤 경우냐? 앞에서 밀렸어. 시간이 없어. 그럼 안 물어봐요. 또는 오후가 돼서 한 15시쯤 됐어. 면접은 16시에 끝나거든요. 빨리 챙기고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평가하고 가고 싶으니까 앞에 거 생략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왜? 이거부터 면접에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공직관, 국가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재작년까지는 국가관이 별로 비중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국가관 비중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직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안? 보안 중요하죠. 정보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70%가 청렴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그럼 청렴해야 될 것 같죠. 얼마나 우리 공직이 청렴하지 않으면 다들 청렴이라고 할까. 뭐 어찌든 그런 거 물어봅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치가 뭡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또는 직무의 이해, 직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 주로 기술직렬 쪽 또는 뭐 군수에 대해서 뭐 군수 팔대 기능에 대해서 아세요? 또는 뭐 소요와 수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달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또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차 궤도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 전공을 많이 물어봅니다. 기술직렬 쪽은 전공을 좀 많이 물어보고 본인이 직무 관련 경험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시사 국방정책 관련된 거 이건 국방부, 공군, 해군 쪽이 많이 물어봅니다. 육군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작년에 다만 시사 이슈는 아니지만 육군에서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있어서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현존하는 위협은 면접이지 뭐. 나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지금 면접이죠 뭐. 국방정책 관련된 건 국방부에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자체가 정책부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봅니다. 제일 작년에 좀 딱 한 방에서만 나왔던 질문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듣고 미친 거 아닌가? 씨. 딱 기술정보 딱 한 방에서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뭐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라든지 또 작년에 국방부에 공통적으로 나온 거 지금 5만 원짜리 뭐 누구 있습니까?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본 적이 없어? 신사임도 안 그죠? 10만 원짜리 누구 넣고 싶으세요? 이순신 장군 100원짜리 있는데? 그럼 500원이고 어떻게 합격한 거지? 이게 작년에 국방부 공통 질문이었어요. 10만 원짜리 누굴 넣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 인성 및 상황형 질문. 인성과 관련된 거.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까? 10년 뒤 본인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또는 뭐 생활 신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또 자기를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또는 상황형 질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 신고해야지. 진짜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러겠어요. 또는 어머니와 상급자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부터 구하실 겁니까?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엄마부터 해야지. 중요한 건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다가 뺑소니를 목격했는데 보니까 뺑소니 운전자가 면접관입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증언을 하면 저는 빵점을 줄 겁니다. 뭐 이런 거 주고. 심심하니까 그런 거 막 하는 거야. 오후 되면 밥 먹고 나서 나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물어보는 게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나 어떤 논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지원 동기. 그냥 지원 동기가 뭐예요? 지원 동기가 뭡니까? 원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뭐 쉽다니까. 영어랑 한국사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군무원이 어떤 의미인가 나한테 난 정말 절실하다. 군무원이 꼭 되고 싶다. 이런 게 어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만 절실해서만 될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어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군무원이 멋있어 보였어요. 어려서부터 뭐 공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장점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고속지원자 김나송입니다. 대학 졸업 후 캐나다에서의 유학생활은 저에게 틀림이 아닌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타인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층 더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물품 마스크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동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고 재고관리와 물류 유통을 담당해 봄으로써 입출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공무원이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친구 합격해서 지금 육군 홍보 모델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왜 지원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여하겠는지까지 다 나왔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또 아까 물어봤죠. 군무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냥 뭐 군무원에 뭐 필요한 거 많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단순히 어떤 거 하나 선정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군무원으로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난 그걸 갖춘 사람이어야죠. 내가 그게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이 군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어필이 되죠.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공직 가치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속적인 전문성으로 군의 전투력 발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때 성실성은 그 연속성에 있어서 가치를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근로자 생활하며 성실함을 길렀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성실히 임무 수행하는 자세로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막 근거를 막 게 됩니다. 본인이 근데 면접자가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면접관은 아 성실하군요라고 믿을까요? 아니죠. 무언가 근거를 대야 되겠죠.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받든가 무언가 뭐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뒤에 있는 근거가 이렇게 장황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사기업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이런 성과를 내서 뭐 매출이 뭐 이만큼이 올랐고 표창도 받고 성과금도 받았고 사실 면접관이 이게 궁금하겠습니까? 면접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경험이 뒷받침해 줄 정도의 언급만 하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경험만 잔뜩 얘기하고 정작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나의 장점이 이렇다. 그래서 군에 가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도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관을 하는 사람들, 교수라든가 이 군인이라든가 이 집단은 간결한 보고서라든가 간결한 문장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막 미사여구가 많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 쉽고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듣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정답이 있지 않아요. 다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가가 빨리 끝나니까. 갈등 많이 나옵니다. 갈등은 뭐 부서 안에서 동료, 상급자 뭐 다양하게 나고 사회 계층에서의 다양한 갈등에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왜 물어보는 거냐. 모든 면접에서의 모든 질문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질문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 의도에 맞는 답을 할 수 있어요. 갈등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갈등은 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네가 군무원이 되어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니? 갈등이 없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군무원이 되어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 이걸 묻는 건데 그냥 단편적인 질문 텍스트의 답변만 해서는 내가 어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사의 부당한 짓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사의 부당한 짓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내년에 나 또 보는 거야. 끔찍하죠.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입 벌리고 말을 하는 거에서 해도 될까 안 될까는 없어요. 그냥 막 뱉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상사의 부당한 짓이 부당함은 뭐죠? 부당함 뭐예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거. 도덕적으로 어긋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시죠. 아주 좋아. 예를 들면 법령의 위반은 아니지만 좀 이거는 불합리하다? 아니 우리 부서에
사무실 사람이 10명인데 과장님이 아침마다 청소를 나한테만 시켜. 업무 지시니까 뭐 불법적인 건 아니죠? 근데 왜 나만 해? 좀 부당한 거야. 이런 걸 구분해야 되겠죠. 위법적인 건 하면 안 되겠죠. 먼저 해당 지시가 부당한지 위법한지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만약 위법한 지시라면 위법하다고 생각한 법령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상사분께 조심스레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라면 저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감에 구축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복장은 어떻게 할까요? 면접장에 가서 복장. 뭐 단정하면 됩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면접장에 아까 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정함이란 여러분들 세대의 단정함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남자분들 보통 정장하거든요. 정장하는데 이 와이셔츠 에리가 이 얇은 요런 거에 아주 얇은 넥타이를 메고 하얀 양말을 신고 까만 구두를 신고 어디 클럽을 가는지 그러고 온 면접자가 있었어요. 여자분 중에는 위에 자켓도 안 입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아, 이걸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개념이 다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에서는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정장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캠프 할 때 마지막에는 한두 번 정도는 정장을 제가 입고 오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남자들은 단색 정장 하면 됩니다. 그 정장 색깔과 뭐 매치가 되는 그런 넥타이 고르시면 되고, 다만 뭐 보통 뭐 청색이나 베이지색, 네이비색 정도 많이 합니다. 너무 검은 것만 하지 마세요. 그 장례식장 느낌 나는 너무 검은색 정장만 하지 않으면 되고 무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두도 정장 색깔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 하면 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 헤어는 아빠 머리 하면 됩니다. 아빠 머리 여기 단정하게 이렇게 2대8로 지금처럼 이렇게 헤어 여기 계신 분들 이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여자분들 머리 기신 분들은 뒤에 이제 그물망 이거 하시면 되고 이게 그 뭐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딱 잔머리 안 생기게 딱 붙이시면 되고 그 모나미 패션이라고 하던데 그 바지든 치마든 하고 이게 하얀색 블라우스 하고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다만 뭐 바지가 좋냐 치마가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아저씨들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화장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펄이 들어가거나 뭐 좀 진한 색깔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안 해도 잘 몰라요. 아저씨들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런 분들 있어요. 화장을 해야만 나의 심적 안정감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뭐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작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그쪽 지금 이제 막 섭외하면 지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약하기 힘드시니까 보니까 제가 계룡대 가서 보니까 새벽 4시에 오시더라고요. 숙소에 오셔가지고 헤어 다 해주시고 화장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시는데 그런 분들 그 미리 예약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셔도 그게 심적 안정을 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크게 단정하기만 하면 되고 크게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면접이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이제 올해가 어떨 것 같이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면접 시간은 기본적으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그리고 질문 개수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실마다 좀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받아야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다만 작년에 군수 같은 경우에 3일을 봤어요. 인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첫날 질문과 둘째 날 질문은 다릅니다.
특히 전공. 첫날 전공 이거 나왔는데 두 번째 날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나 공직관 인성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한 면접실이 있었다. 작년에도. 해마다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먼저 9시에 먼저 보는 사람과 오후에 보는 사람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 9시에 보는 사람들은 면접관들이 내 말에 집중을 되게 잘해줍니다. 막 들어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막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첫 타임에 들어갔다. 내가 우리 방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갖고 우리 연습해갖고 막 가서 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이 사람 뒤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잘하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은 기준이 돼버리니까 뭐 한 20점, 21점 받았겠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잘하지 않으면 다 20점, 19점, 18점 되는 거예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좀 다만 오후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면 오 잘하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오후가 되면 면접관들이 지친다. 그러니까 준비한 걸 다 못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면접 질문 유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질문과 공직관, 국가관, 그다음에 전공, 상황형 각 2개에서 4개 사이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보면 전공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공 사실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전공 여러분들 다 알아요. 왜?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들 전공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어요. 다만 이게 입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건 공직관, 인성, 상황형은 답변이 지금 제로예요. 제로. 이걸 빨리 수준을 올린 다음에 전공을 가야 돼요. 다만 시간이 없다. 행정 군수는. 그리고 면직 안 하고 오래 근무할 사람들 선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해마다 나오는 거죠. 뭐 격오지 어떡할 거냐. 박봉인데 그래도 할래? 뭐 이런 거 근무 여건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필기가. 이전에는 학생들이 그럽니다. 제발 저 면접만 볼 수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은 독도라도 좋습니다. 어디든 붙여만 주세요 라고 하지만 최종 합격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강원도 갈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아니라고 다 똑같이 저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바뀝니다. 사람은 다. 그리고 임용된 후에 군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려는,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나 어떤 뭐 부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년도부터 군무원들이 군에서 이렇게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신분별로 좀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고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좀 걸러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그런 공직관 질문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사와 동료, 네, 과중한 업무, 민원에 대한 거. 사실 근데 군무원 민원은 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질문들도 해마다 나옵니다. 네, 기술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가 경험,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작년부터 전공 비중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뭐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내지 3개 그랬는데 작년에는 한 3, 4개 정도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작년부터 조금 늘었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집이 어디예요? 이천? 경기도 이천. 이천 주변에 부대 많잖아. 그죠? 자, 본인은 입직했을 때 집 옆에 있는 부대에서 아주 어려운 업무를, 야근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업무를 맡겠습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워라밸이 보장되는 업무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걸 자꾸 이런 선택형 질문이 작년에 많았어요. 왜? 제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디든 발령 내주시면 어디든 근무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시킵니다. A냐 B냐를 물어볼 때 A, B입니다 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작년에. 또는 권위적이지만 일 처리가 확실한
그런 상사와 융통성 있고 인간적이지만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느린 그런 상사 중에 누구와 근무하고 싶습니까? 저는 누구나 어떤 상사와도 잘 근무하고 싶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 인사명령 내야 되니까 빨리 하면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계속 질문.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 그렇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논리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누구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우리는 슈퍼 의리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준비된 답변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형화된 답변이 많아지니까 준비된 답변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진위를 묻기 위해서 꼬리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재료가 많아야 된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아 그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는 본인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든지 아 그럼 이게 맞나요? 본인 이 사람이 답변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꼬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족한 답은 해도 되지만 틀린 답은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100에서 30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건 해도 돼요. 그런데 전혀 틀린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거짓말로 하면 꼬리 질문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다 들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한 모든 답변에 대한 신뢰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무언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뭐 꼬리 질문이 이어지면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데 압박 질문은 그렇게 안 해요. 압박 질문이 있었던 경우는 재작년에 해병에서 한번 그런 유형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압박 질문처럼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면접자 역량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정도 갖고 그게 몇 역량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 준비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주도권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이 된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하루 자기 개발과 무엇을 통해서 빨리 채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숙여야 되는데 그 정도면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신감 넘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아까 저기도 얘기했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당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경기도 구리시요. 아 그래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네 먹었습니다. 이천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닥치고 빨리 질문이나 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면접관님 식사하셨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오면서 주변 경치도 보고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네 닥쳐 빨리 질문해 긴장돼 죽겠어 뭐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보관, 국가관 아까 설명드렸죠. 안보관, 잠재적 위협 또는 국가관의 본인의 국가관을 설명해 보세요. 또는 뭐 본인의 애국심을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여성 지원자에 대한 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다.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여성 지원자들은 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사와 중령 누가 높습니까? 진짜? 이거 봐. 작년 실제 질문을 나온 거예요. 중령이 높죠. 여자분들은 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약해 보이시는데 군에서 뭐 남자들 많은 집단에서 이게 잘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그래서 준비를 많이 군에 대한 강의도 나중에 할 건데 그런 것도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서 줄거리를 풀어나갔다. 그전에는 준비된 답변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에 반해서 작년에는 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쭉쭉쭉 풀어나가는 식의 그런 식의 질문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스킬이 늘어난다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낚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궁금할 만한 것들 던져놓고 설명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안 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면접의 뒤에 나오는 질문의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서 하고 질문 뭐 10개에서 12개, 많으면 15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렇게 많아? 하는데 질문 하나의 답변을 1분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30초에서 40초 이 정도에 다 끝납니다. 공직관이라든가 인성 관련 질문은 증가할 것이다. 왜? 최근 면직률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부 상황,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전공 질문은 작년 수준으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그러니까 과목당 1-2개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7급은? 7급 있어요? 7급. 7급은 그럼 나 3과목인데? 그럼 6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교수가 둘이잖아.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질문 안 한다고. 자기가 아는 거 질문하니까. 면접 점수의 변별력은 당연히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원래 면접 점수가 2019년도까지는 100%였어요. 그때는 100%였어요. 필기는 그냥 끝! 그리고 면접으로 뽑았어. 그랬더니 이제 항의를 많이 한 거지. 야, 그 군 출신들, 니네들 간부들만 뽑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막 항의를 했더니 50대 50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걸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은 아직은 유지할 것이다. 꼬리 질문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진위를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설명드렸죠? 필기 점수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최종 점수가 근무지에 영향을 미친다. 근무지, 국방부는 막 강당에 가서 합니다. 1등을 누가 했는지 압니다. 1등부터 가서 저 여기요 이렇게 합니다. 육군은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지나면 저기 그 괴산에 있는 학군교에서 2주간 교육받으러 갑니다. 교육받으러 가면 좋아요. 여비도 주고 좋은데 그 시간에 메일이 옵니다. 담당자한테. 메일이 와서 메일을 확인하면 각 직렬별로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행정구역별로 서울 몇 자리, 인천 몇 자리, 인제 몇 자리, 포천 행정구역별로 공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씁니다. 그러면 그 직렬의 1등 최종 점수 1등에 1지망 쓴 거를 가져갑니다. 이 사람 그럼 서울 2자리였던 게 1로 바뀌죠. 그럼 2등이 또 서울 썼어. 그럼 2등까지 서울은 이제 없는 거야. 그럼 3등 1지망 서울 썼네? 없네? 그럼 2지망 인천 오케이 너 인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써야 될 곳이 한 개도 없다. 내가 쓴 게 앞에서 나보다 점수 좋은 애들 다 가져갔다. 그럼 리셋. 야 니네 다시 써. 이제 이거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2000이라고 그랬죠. 그죠? 고라니 좋아요? 고라니. 인제? 인제.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야. 그래서 최종 점수가 여러분들 근무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작년에 요만큼 갔습니다. 5지망 이내로. 근데 여기는 별로 없죠? 극과 극의 작년에. 여기는 정말 문 닫고 들어온 애들 내가 머리끈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더니 여기까지 가긴 힘들어. 억지로 붙여놔서 여기 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서울, 부산, 광주. 이게 또 서울이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 사람이 뭐 서울 간다고 좋겠습니까? 부산 사람은 부산이 좋아요. 옆에 있는 김해, 창원 이런 데가 좋지. 춘천, 이 사람 집이 춘천입니다. 자기 집이랑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이것도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강의나 이런 거 이렇게 우리 학원 유튜브에 올리는데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이겁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지역별로 어떻게 뭐 되게 개략적인, 여러분들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 보셨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갑니다. 가고 싶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소개서부터 내 면접의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재료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 장단점을 추출해내고 면접관한테 나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걸 자기소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활동, 또 공직과 관련된 어떤 나의 장점으로 가치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면접관, 그러면 이제 우리 손대명법에 나오잖아요. 지피지기 하라고 그랬잖아. 나를 알았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알았어. 그러면 나를 평가하는 면접관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야. 나 같은 꼰대야. 꼰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걔네 조직은 어떤가. 면접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확 띄는, 듣고 싶은 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질문 의도에 맞는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한 대답. 그래야 채점이 빠르니까. 정답은 없어도 듣고 싶은 답변은 있다. 군 조직에 대한 분석. 조직에 기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썼는데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드는지 반도체를 만드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답변을 작성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평이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등록하신 분들 내일 이제 군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강의를 하고 군수는 군수 특별 강의도 할 건데, 그거를 군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답변을 작성한 답변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답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군이 원하는 성향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고 배려심, 조직 문화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떤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9급이잖아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 리더십 있는 사람 뽑을 거면 장교들을 뽑지 왜 당신들을 뽑겠습니까? 당신들 팔로워십. 경우에 따라서 7급들은 중간 관리자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조금 요구가 되긴 하지만 주는 팔로워십이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게 뭐 종이가 됐건 워드가 됐건. 종이는 또 맨날 수정해야 되니까 손 아프니까 요새 대부분 다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하면 돼.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질문과 답변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스터디 그룹, 제가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그룹을 짜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3층에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2배만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별로 모여서 하루 종일 스터디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특히 행정군수 첫 주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필기보다 더 잠을 줄여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년 아까 인터뷰, 공직관 인터뷰 하신 분 있죠? 행정 7급이었는데 지금 안양에 있어요. 이분 작년에 행정 7급도 셋째 날이었어요. 작년에. 자기 조원들하고 행정 7급 작년에 7명 있었는데 다 합격했거든요. 이분들 하루에 정말 4시간 자면서 연습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행정군수는. 스터디 그룹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다 꾹 다물고 있잖아. 지금 아무도 질문 안 해. 아무도. 이러면 안 돼. 나만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떠들어야 돼요. 스터디 그룹 통해서 조원들하고 같이 모의 면접도 하고 생각도 공유하고. 왜냐하면 스터디 그룹이 활용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생각하면 사고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나와 다른 3명이 더 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를 같이 공유를 해야 내 사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나 혼자 백날 끌어안고 있어봐야 답이 안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조원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내 것도 주면서 우리 조원들하고 같이 우리는 한번 인제 한번 가보자. 아, 인제 가면 안 되겠구나. 다 같이 합격해보자. 이 마음으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모의 면접하면 한 5번 할 건데
다 여러분들 모습을 다 찍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좋잖아요. 다 찍어서 줍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습을 첫 번째 과정은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봐야 돼요. 정말 못 보죠. 손발 오그라들고 뭐 죽을 것 같아.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제 강의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봐야 돼요. 왜? 내가 내 모습을 자기의 꺼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나를 수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고 어떤 무언가 조언을 해주는 거를 내가 수용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을 디디는 것 자체가 내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확한지, 크기는 어떤지, 습관은 없는지, 막 한번들 뻔해. 이제 막 천장에 막 뭐 컨닝페이퍼를 붙여놨는지 뭐 생각 안 나면 자꾸 천장 쳐다보고 막 감기도 안 걸렸는데 막 헛기침 해대고 막 습관들이 있어요. 긴장하면 나오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조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적을 해드리긴 하지만 제가 뭐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 때 1대1로 저랑 모의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개 조가 같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걸 돌아가면서 다 같이 봅니다. 왜?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그래야 아 저렇게 말할 때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끔 보면 답안 작성해갖고 오면 나만 아는 그런 답변을 만들어 와요. 자신은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의 의도지 말을 안 했잖아. 면접관이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숨겨진 의도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실패를 마주하고 끊임없이 마주해라. 부단히 저한테 지적을 받고 혼나고 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목소리 크게 하라고 이 실패를 마주해야 됩니다. 이걸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두렵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1년 더 하고 싶어요? 끔찍하죠.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지금 남은 기간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내가 실패하는 걸 마주해서 바뀌어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 이번에는 면접 일정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차 모의 면접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조원들도 익숙해져요. 그러면 시야가 또 좁아져. 그리고 내가 긴장하지 않아. 그런데 새롭게 낯선 사람 앞에 가서 또 해보면 긴장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도 넓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조하고 교차해서 4명 있으면 2명 쪼개가지고 같이 따로따로 모의 면접을 해본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차반 학생들은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1차반 학생들 지금 한 30여 명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조랑 섞여서 지금 막 모의 면접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의 논리적 구조, 객관적 근거나 경험이 필요하다. 왜? 성실하다고 얘기하면 뭐 성실하다 다 믿어줘야 되나?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면접관의 입장에 접근하라. 스피치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군무원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전달되고 내 의지가 정확히 전달되고 설득이 되면 되는 건데 이게 그 잘못 이해하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피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됩니다. 간결하게. 그리고 발표가 아니다. 대화로 인식해야 된다. 면접은 발표라고 인식하는 순간 외우게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만든 답을 이해하고 나서 주요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짧은 시간 내에 면접관을 내가 가진 생각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수긍을 해서 평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발표를 하게 되면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을 때 오늘 재밌게 들은 얘기가 있어. 면접 강사가 희한한 소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화입니까 발표입니까? 그죠? 대화를 설득하 친구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수긍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데 발표하듯이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브리핑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화로 인식해야 돼요. 대화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해라. 결론부터 두 갈씩. 왜? 면접관들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갈씩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군인들은. 제 군생활할 때 누군가 보고하러 오면 와서 막 얘기합니다. 그죠? 보고하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막 장황하게 뭐 하려는 얘기 안 하고 막 이상한 얘기만 계속.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면접도 결론부터 먼저 던져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예,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래서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여기서부터 계속 뭐지 하고 이 얘기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아, 성실 아까 뭔 얘기했지? 이렇게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던져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아, 성실에 왜 그런지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해라. 정저기하면 양괄식으로 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결론부터 던져야 된다. 주어진 시간에 답변한 것도 능력이다. 제가 30초에서 40초 자기소개만 1분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설명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간결하게 내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긴 있다. 아까 얘기했죠. A냐 B냐? 그럼 A, B다. 군사용어, 군대용어에 익숙해지자. 이거는 뭐 물어보진 않아요. 군대용어, 군사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오래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에서 그런 용어가 나와요. 저는 아직도 전역한 지가 꽤 됐지만 운동장보다 연병장이 편합니다. 우리 아들 졸업식 때 가서 국민의례 하는데 순간 0.1초 당황했습니다. 손이 그 사람들은 그 용어가 익숙해서 쓰는데 그걸 뭐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용어에 대해서 저게 뭐지? 갑자기 멘붕이 오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말자.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물론 정보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 학원 왔겠지만 지금부터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죠. 가급적이면 끊으세요.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굉장히 많다. 정보직 있나요? 정보직? 확인되지 않은 첩보, 정보로 가공할 수 없죠. 그죠? 확인되지 않은 첩보는 인터넷에는 그렇다더라, 하더라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등록한 학생들은 단톡방을 다 만들어요. 아니면 개인톡으로 와도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맞나요? 다 답변해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그렇다던데요? 출처가 어디니? 인터넷이요. 카페요.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바다에서 익사한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모임에서 할 때 제가 입장하는 방법, 앉는 방법 뭐 이런 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앉을 때까지가 내 첫인상입니다. 그 짧은 10초 안에 내 첫인상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자 갖다 놨잖아. 그럼 앉으면 되는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뭘 물어봐. 그냥 앉으면 되지. 안녕하십니까? 앉으면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앉을까 말까?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소극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해라. 뭐지? 저도 써놓고서 잘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자신감은 있으나 겸손함. 어렵습니다. 면접관의 눈을 마주쳐라. 남자분들 군생활할 때 군생활했죠? 주목하면 어디 봅니까? 보통 인중이나 미간을 보라고 합니다. 주목할 때. 주목! 그런데 저는 눈을 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어려워. 처음에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눈을 보면 제가 눈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딴 데 보기 힘들지.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나를 보면서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눈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내 말에 오롯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을 3분의 1로 나와서 이 사람 찍어야 될까? 아니, 질문한 사람만. 질문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정 불안하다 그러면 중간에 막 얘기하다가 너도 한번 들어. 너도 한 번씩만 찍으면 되지.
계속 너무 돌리면 산만해져. 가급적이면 질문한 사람만 봐라. 면접에 임하는 마인드, 나는 꼰대다. 왜? 평가하는 사람이 꼰대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면접관들은 굉장히 많이 연배가 높잖아요. 그럼 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부터 가서 이제 아재 개그 봐야 돼. 꼰대이 보고. 그 유튜브만 보면 될까? 아니죠. 주변에서 꼰대를 찾아야지. 꼰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나한테 물어보든지. 또 있을걸? 어디? 집에 소파에 누워 계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답변 시 피해야 될 표현, 당연히 종교, 정치, 성 뭐 이런 거 안 되죠.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써갖고 와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아닌데도 갖고 뭐 할 때 종교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봉사활동 얘기하면 봉사활동 어디서 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무슨 교회에 무슨 뭐 어디 천주교 성당에 그거 굳이 왜 얘기하냐고.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명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군무원이 돼서 제가 육군 발전을 위해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본인이 구급이 이제 들어가서 무슨 육군 발전을 뭘 어떻게 해. 못하지. 이런 뜬구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행어, 어쩔 TV 뭐 이런 거 할 리는 없겠지만 뭐 유행어. 근데 은연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자성어 지양해라. 가급적이면. 생활 신조라든가 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을 붙여야 되겠죠.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아니 거기 면접관으로 온 그 교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 유학파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한 20년 하고 지금 뭐 이런 사람이면 사자성어 몰라. 그럼 뭐야? 나 유학파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다고 유식해 보이지 않는다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인터넷 용어 마찬가지. 그리고 추상적이나 식상한 표현, 뜬구름 잡는 얘기, 무언가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저는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얘기. 자기개발 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운동 뭐? 뜬구름 잡는 거 얘기해. 구체적인 거. 매일 아침 뭐 6시부터 조깅을 1시간 했다라든가 헬스장을 1시간에 다녔다라든가 구체적인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건 구체적인 손에 안 잡히는 건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지금부터는 가서 틈날 때마다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만 보시고요. 국방부 가서 홈페이지 가서 이런 거 보세요. 여기 국방 소식 정책봉 소개 뭐 언론 보도 보도자료 이런 것도 보시고요. 국방부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국방일보 군에서 가장 군을 자랑하기 쉽고 잘 표현하는 곳이 어디야? 국방일보. 창문 닦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요새 인터넷판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홍보 자료들을 많이 좀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질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최근 본 군 관련 기사 뭐 있습니까? 최상병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보라고. 근데 군 관련된 기사는 어디 나온다? 정치면에 나옵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뉴스에 들어가서 정치면을 가야 거기에 군 관련된 기사는 다 정치면에 나옵니다. 그 뭐 민주당 국민의힘 보라는 게 아니라 정치면에 가서 나오는 군과 관련된 기사를 보라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국방부랑 육군이나 뭐 각군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저 인스타 이런 거 있고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선은 내일하고 모레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했죠 이거? 지금 했잖아요.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또 해? 시간 없어요 지금. 내일 군무원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했으니까 구몬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원한 군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군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도 내일 설명을 할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요거 목요일이 중요하죠. 목요일 날은 기출 질문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제가 스타 강사입니다. 책도 작년에 2주간 1등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기출 질문은 2022년도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들어간 학생들 전부 다 인터뷰를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엑셀로 필터링해서 공통 질문과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해서 만든 게 이 교재고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하나 더 드립니다. 이건 작년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 무려 한 1000개에 가까운 질문을 필터링을 해서 분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인터뷰 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창의적인 집단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거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각 경채, 공채, 전문근무 경력관, 임기제 등등에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험생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싶어 해. 그래서 막 이걸 계속 벌리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내 답변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응도 되고요. 여기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만들고 연습해도 대응이 됩니다. 이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명시는 안 됐는데 군수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군수직렬 특강을 한번 할 거고요. 이어서 경영학 특강을 할 겁니다. 경영학 교수님이 오셔서 해마다 해주시는데 전공 질문이 뭐 나올까 이런 걸 이제 질문 또 강의를 특강을 또 해주실 겁니다. 중간 중간에 지금 예상은 5회 정도를 지금 모의 면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 군수는 개락적인 안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1차 모의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합니다. 토, 월, 수, 금, 일 여기 최종.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할 거고 그 외에 1주차에 있지 않은 직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게 할 거예요. 텀이. 원래는 1차 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모의 면접을 하고 그 다음 모의 면접을 할 때의 텀을 한 3일? 길면 4일? 이렇게 텀을 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모의 면접을 하면 저한테 막 지적을 받고 이걸 고쳐라, 이거 안 좋다, 이거 내용 바꿔라, 뭐 이 했는데 그러면 연습을 해서 바꿔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필요한데 이 텀이 짧으면 지난번에 지적한 걸 또 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일 이상은 좀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행정군수는 어쩔 수 1주차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네, 뭐 마지막 주차에 있는 국방부, 해군군, 해병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3일 이상은 텀을 두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주차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행정 7급이라든지 뭐 2주차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요 사람들은 행정군수보다는 조금 텀이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리고 다만 마지막 주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쪽 국방부, 해군군, 해병대는 조금 여유 있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할 것이고 스터디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스터디를 4명. 근데 주로 같은 직렬로 묶으려고 하는데 부족하면 같은 면접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조를 편성을 해드릴 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층에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조원들께 하루 종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시간이 안 맞는데요? 그럼 한 명 잠깐 나가서 일 보고 오면 되죠. 3명이 계속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베스트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막 수정도 하고 말도 떠들고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나머지 하고 밥 먹으러도 갔다 오고 이렇게 계속 남은 시간 동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기술직렬 행정직군 말고 기술직렬 같은 경우엔 제가 커버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척척 박사도 아니고 제가 전공을 다 어떻게 커버해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 학원에는 단연간에 합격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멘토방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뭐 작년에 지금 했던 겁니다. 여기 현직 병리 재활치료 병리 단톡방이었고요. 사이버, 전산, 여기 전기. 지금도 1차반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방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막 행정직군들이 저희는요 막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행정, 뭐 군수, 그다음에 군사정보, 뭐 전공 관련된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모의 면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육군 군수직 지원자 민진주입니다.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국민들이 작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군 조직에 대해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육군 군수직 지원자 민진주입니다. 저는 우연히 뉴스에서 군인들이 작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군 조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군 조직에 대해 찾아보던 찰나에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재고관리, 선입선출 등 물류 관련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제 적성과 맞다고 느껴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역물류학과를 전공해 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웠고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수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처리하고 계획하며 군인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3년 동안 묵묵히 준비할 수 있었고 이 근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득템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어 국가와 군에 헌신하고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여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드리는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 목소리가 작으니까 자신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은 되게 막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느껴지진 않는다. 좀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에. 실험실 경험 왜 얘기한 거예요? 자기소개할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책임감은 글쎄, 그게 썩 와닿는 느낌이 아닌 거야. 실험실 내용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 뒤에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고 해서 그거는 적응력이라고 그랬나? 소통 능력. 그러니까 맨 앞에서 그 소통 능력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 뒤쪽에 가면 적응력이 비슷한 류의 얘기가 나오니까 일관성이 있는데 여기서 뒤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 장점이 책임감이라는 건 전혀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뚱맞은 나의 소개라는 거예요. 이건 날려도 상관없어요. 내용상. 제너리스트가 무슨 뜻이야? 아까 먼저 보신 분 있죠? 먼저 보신 여자분, 드라마틱하게 변하신 분 어디 갔을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작년 군수 9급이었는데 지금 서울에 있어요. 좀 전에 보신 분은 저한테 정식으로 배우신 분은 아니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부산에서 저한테 왔어요. 이거 하기 전날 다른 우리 학생들 면접하는 거 연습하는 걸 보고 자괴감에 빠져서 저한테 하다가 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엉엉 우는 바람에 집에 갔어요. 다음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줘서 결국 합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텍스트를 첨삭해드리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첨삭하지 않아요. 텍스트를 첨삭하는 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1단계 텍스트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말을 해야지, 또는 텍스트 작업이 끝나면 외워야지. 다 외웠어,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다 시간 다 갑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모의 면접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텍스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텍스트를 수정하려고 그래. 텍스트 수정해서 뭐 할 겁니까? 다 얘기도 못 할 거면서. 텍스트를 평가받지도 않는데. 말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지, 텍스트를 수정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래층에 거의 아침 한 8시 반쯤 나와서 저녁 한 10시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공간도 밑에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단톡 멀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톡방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까 보셨듯이 지금도 이번에는 언제 가야 되나, 행정 군수 갔을 때 가야 되나. 아까 행정 7급 인터뷰한 거 보셨죠? 그 현장에서 인터뷰, 원래 그날 인터뷰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안에서만 그거를 공유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어땠는지. 근데 이번에 행정군수가 첫 바다잖아. 가야 될 것 같아. 최종 합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지 선정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뭐 기존에 지금 아직까지도 21년, 22년, 23년 단톡방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합격생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인적사항 쓰고, 여기 제가 매번 여러분들이 뭘 지난번에 뭘 지적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이제 기록을 했다가 그 두 번째 왔을 때 그것들이 수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거 한 장 작성을 합니다. 이게 몇 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록? 당신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면접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궁금하신 거? 너무 오래 해서 질문하기 싫지. 이렇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 갑자기 침울해지는데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할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믿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당신들을 믿어요. 세상에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날 믿어줍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등록하든 안 하든 어찌됐건 첫 발을 띈 거 아닙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으니 질문은 뭐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제가 여기 남아있고 아래층에 또 원장님하고 계시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